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 시작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경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 씨는 허락되면 어머니 최 씨를 면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준비에 바빠야 할 야당 의원 중 오늘 출근하지 않은 의원들 상당수였습니다. 벌써부터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청문회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전국 곳곳의 바다 축제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사진이 화제입니다. 정말 노인인지 왜 발차기까지 했는지 추측이 난무하는데 논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헌법재판소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앞선 청문회부터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엔 청문회 준비 자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오늘 휴일이지만 문 열린 야당 의원실 찾기 무척 어렵다고요? 네,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와 의원회관은 대부분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채 한산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는 야당 의원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제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후보자 관련 청문회 자료들이 넘어왔는데도 이를 받아서 본격 검증 작업에 들어간 의원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모레로 예정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부 야당 의원실은 열려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실에도 가봤습니다. 김영춘 후보자가 현직 상임위원장인 농해수위 위원장실만 짐을 정리하느라 문이 열려 있었고 야당이 맡은 교문이나 안행위 위원장실은 닫혀 있었습니다. 야당이 말로는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 준비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준비가 소홀하자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애도 아니고 국회에서 같이 일했던 4명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더더욱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최연목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중간 금융지주회사 찬성 입장을 바꿉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중간 금융지주사를 당론으로 추진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자 여당 의원이 의아해합니다. 9년 동안 여당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자기 당의 당론을 중심으로 하는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분위기가 더 무뎌질 거란 전망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교문위원들은 5년 동안 교문위원이던 사람을 자격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국회 농해수위원장입니다. 청문회를 하려면 위원장 대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야당 내에선 철저 검증을 다짐하면서도 어차피 통과될 것 아니냐는 무력감도 내비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보들의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자질 역량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도 국민들이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암담하고. TV조선 최연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과도한 후보자 감싸기로 논란입니다. 관례적으로 언론에 열람을 허용하던 임명동의 여총서도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경화 후보자 때 대어서 그렇다 이런 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자, 기본적으로 검증 자료는 언론에 주잖아요. 그걸 왜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재산과 세금, 병역, 주소지 이전 등 인사검증의 기본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관례적으로 이를 언론에 공개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4명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아들 친상 정보가 인터넷에 일부 유출됐다는 점을 공개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언론의 사전 검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많은 의혹 제기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거의 근거가 없는 카더라시고 말하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여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후보자를 엄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밝혀드립니다. 위장 전입에 대한 거는 저희 자료 충분히 도착을 했고요. 야당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나서셔서 일제히 의문 없는데 의혹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연일 터져나오는 장녀 관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녀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녀가 25살 때인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벌금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 미만의 초범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녀의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아파트에는 다른 위장 전입자 20여 명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만에 전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위장 전입의 아지트로 사용됐다는 의혹입니다. 강 후보자와 남편, 장녀도 이곳에 전입했다가 진학 이후 한 달에서 석 달 만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나 재단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장 전입 용도로 계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강경화 후보자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주소지의 소유자와 거주자 신원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서 거제도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람도,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 직원에게서 투자를 받은 사람도 강 후보자 장녀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위법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부터 7년 동안 주말농장 목적으로 소유했던 충남 서산의 농지입니다. 부인 정모 씨는 991제곱미터 넓이의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 법인의 위탁 경영을 맡겼습니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현행 농지법에 보면은 위법 사실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현행 농지법에 제가 위반한 사실, 제 집사람이 위반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 규정된 위탁 경영 조건에 주말농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 경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장 후보자라면은 누구보다 가장 법을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을 어긴 게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측은 당시 영농조합법인의 분양 광고에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 소유인 서울 신사동 한 빌딩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정 씨가 현재 그 빌딩 안에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는 이 빌딩 6층에 위치한 주거 공간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정 씨는 덴마크에서 귀국한 지 4일 만에 자신이 살던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빌딩은 현재 추징 보전만 된 만큼 정 씨가 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영장이 기각된 후 정 씨는 미승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새벽 3시가 넘어 빌딩에 도착한 뒤 수면을 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씨는 오전 11시 다시 빌딩을 나서 어머니 최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정 씨는 3시간 넘게 이 변호사 등과 향후 전략을 논의한 뒤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접견 가실 건가요? 네, 허락되면 분명히 가요. 정 씨 측은 당분간 미승 빌딩 안에서 계속 머문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당분간은 이제 대외적 노출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 씨 측은 내일 모레 있을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남구 미승 빌딩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유라 씨는 어머니 옥바라지와 집안 살림 등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2살배기 아들도 최대한 빨리 들어오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신사동 미승 빌딩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 씨에 이어 정 씨 변호도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동부가의 직원들이 미승 빌딩에 드나들며 정 씨를 챙기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당분간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 옥바라지와 집안 살림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를 보고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어머니 옥바라지도 하고 집안일 하라는 이런 거 아니겠나. 정 씨의 2살배기 아들은 아직 덴마크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정 씨는 영장이 기각돼 자신의 신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모와 함께 최대한 빨리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은 애기하고 보모 도와주는 게 빨리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 씨는 전 남편인 신주평 씨와는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 정윤회 씨는 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정유라 씨.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정 씨를 구속 수감할 만한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장 영장 재청구에 대한 말을 아낀 채 대책을 찾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유라 씨 영장기각 사유로 크게 2가지를 꼽았습니다. 영장 청구된 범죄 혐의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기본적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돼 있다는 겁니다. 정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화 여대로부터 불법적인 입학과 학사 특혜를 받고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학사비리 재판이 최순실 씨와 이대 관계자들에게 구형까지 마치는 등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재판을 마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는 점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학사비리 외에 삼성 뇌물수수의 공범이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검찰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당시 제시한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정 씨를 처벌하려면 덴마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공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못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공범들은 답답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송원 기자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3차례 따로 만나 수백억 뇌물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 측도 특검의 신청에 찬성한다며 되도록 빨리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 측도 삼성 재판은 길게 갈 것 없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을 한 법정에 부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재단 강제모금 공범인 안종범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허리가 아프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위증선서를 해야 하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고 제재할 규정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증인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급속도로 재개될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대북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서를 대거 승인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북한에서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사흘 전 대북 접촉을 승인받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평양이나 개성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2008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남측은 개성을, 북측은 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5 남측위는 다음 주 초 통일부에 100여 명 규모로 방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교류가 있으면 있을수록에 남북 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그 결과로 정부 간의 그 대결 국면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 들어 대북 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30곳이 넘습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10곳의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수리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대북 교류 재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 보란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핵은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 핵미사일은 못 막는다는 건데 미국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최근 미제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위협을 걸거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전략군 대변인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자신합니다. 핵 미치광이들은 그 무엇으로서도 우리의 핵 타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을 핵으로 초토화시키겠다고도 합니다. 미제의 핵 타격 수단들은 물론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핵 선제 타격으로 모조리 초토화해 버릴 수 있게 미국이 지난달 30일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조선의 핵은 민족의 생명이며 최고 이익이라며 덩치 큰 나라들이 미국의 핵 공갈에 전통적인 우호 관계까지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와 핵 타격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네, 어느덧 물놀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이색 축제가 열리는 바닷가에는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주말을 맞아 유원지와 공원에도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꽃의 여왕 장미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빨간색뿐 아니라 노랗고 파란 형형색색의 장미가 줄을 잇습니다. 진한 향기까지 퍼지며 나들이객들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합니다. 마치 제가 꽃이 된 기분이에요. 푸른 바다 위에 보트와 요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천천히 항해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전곡항 뱃놀이 축제엔 오늘 하루만 14만 명이 넘는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항구 안쪽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초여름 더위를 날려버렸습니다. 손에 장갑 하나를 끼고 물고기도 잡습니다. 물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시원해요. 제주에선 이번 주말 제철을 맞은 자리돔을 소재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버스 교통 약자석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한 노인이 발차기를 하는 이 사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진을 계기로 교통 약자석이 권리냐 배려냐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모자를 쓴 노인이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교통 약자석에 앉은 중년 남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일명 드롭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제목이 노약자석에 앉은 사람의 최후라고 달리면서 교통 약자석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도 약자석에 앉았다 눈치를 받은 적이 있다. 권리가 아닌 배려다란 댓글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등 노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술에 취한 70대 노인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통약자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등산복 입으시고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막 눈치를 준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배려의 공간이 돼야 할 교통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의 공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과 낚시패가 충돌해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상가 공사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구조되는 등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춰서 있습니다. 구조선이 빠르게 다가갑니다. 화선 추정 부위로 밤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동쪽 20km 해상에서 48톤급 어선이 9.7톤급 낚싯배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김모 씨 등 낚싯배에 타고 있던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이 졸음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반쯤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선장 51살 이모 씨가 고립됐다 행인의 신고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건물 밖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5층짜리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근로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불곡산과 서울 천왕산 등에도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논산에서 AI가 발생한 지 2달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초비상입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입구가 통제돼 있고 방역복과 마스크를 낀 작업자들이 방역 활동에 분주합니다. 지난 2일 이곳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토종닭 7마리 가운데 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서 28일에는 오골계 병아리도 모두 폐사했습니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검사를 한 결과 H5N8형 유전자로 확인됐습니다. AI에 걸린 제주도 농장 오골계는 이곳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양계 농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골계 병아리는 지난 26일 제주도에 도착했고 재래시장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AI 양성 반응은 지난 4월 4일 충남 논산에서 발견된 이후 2달 만입니다. H5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요. 여러 주로만이 현재 그런 역학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근원지로 추정되는 군산의 오골계 농장 반경 3km 안에는 가축 농장 3곳이 있지만 간이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제주도 농장 오골계 12,000여 마리와 군산 농장 오골계 15,3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흔히 연예인들이 앓는 병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인에게도 자주 발생하면서 공황장애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가인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진단서입니다. 공황 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앞서 방송인 이경규 씨와 김구라 씨 등 여러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로 투병 중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공황장애는 외부의 위협이 없는데도 심한 공포나 불쾌감과 함께 두근거림과 몸의 떨림 등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심했을 때는. 공황장애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12년 8만 3천 명에서 지난해 12만 7천여 명으로 4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수면 부족과 음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공황장애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정부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급 10,000원을 지급하는 고용주들도 꽤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50% 넘게 더 주고 있는 건데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손님 접대로 분주한 서울의 한 쌀국수집입니다. 재료를 채우고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의 발길이 가볍습니다. 이들이 신나게 일하는 이유, 바로 시간당 10,000원의 시급 때문입니다. 그거를 챙겨주시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푸드트럭이 늘어선 한강공원. 2년 전까지 자신도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며 시급 10,000원을 고집하는 사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사회가 보장을 완벽하게 못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저라도 그런데 일조를 해야겠다. 다른 이유로 시급 10,000원을 채워주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좀 사람도 안 맞춰지기도 하고 약간 저희 이런 업종이 좀 꺼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쳐주려고 그러는 건 있거든요. 하지만 들쭉날쭉한 매출에 뛰는 원가에 시급 10,000원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는 점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 따르면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 가운데 시급 10,000원을 넘긴 곳은 100곳 가운데 4곳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그렇지만 임금 인상 이야기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도 사실 부담이라고 합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개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협력사 채용 박람회입니다. 240여 곳이 현대차 이름을 걸고 모였습니다.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스는 텅텅 비었습니다. 예년보다 참가자가 22%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11%, 청년 실업자 50만 5천 명,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중소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고도 구하지 못한 인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 명에 달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주약은 아무도 안 합니다.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격차가 큰 연봉과 복지 혜택이 주요 이유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복지 수준 격차.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인원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부담은 더 커집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인건비는 2020년부터 해마다 81조 5천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공급 많이 주고 싶지 어디 작게 주고 싶겠습니까? 임금이 8% 10% 오르면 거래처에서 10% 이래 안 올려주거든요.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임금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상담사들은 정부 금연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대다수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입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금연지원센터. 이곳 상담사들은 단기 금연 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 등에 찾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리거나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합니다. 정부 금연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담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임금은 물가 상승분 정도만 올라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전국 18개 센터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침서상에 초봉 180만 원에서 시작입니다. 담뱃값에 안내된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상담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 각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상담사들은 대다수가 기간제로 2년이 지나면 그만둬야 합니다. 상담사들은 간호사 출신이나 보건, 상담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로 오랜 경험이 상담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 정부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3년 전 112억 원보다 10배 이상 오른 1,479억 원. 하지만 천여 명의 상담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줄다리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치바로 행사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구령에 맞춰 젖먹던 힘까지 다해 줄을 당깁니다. 얼굴에는 송글송글 구슬땀이 맺혔습니다. 힘의 균형도 잠시 뿐 팽팽했던 줄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첫 번 이겼는데 기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앞으로 취업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울산 마두기 줄다리기는 조선 영도 시대부터 내려온 지역의 전통 놀이입니다. 말 모양의 산자락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형상을 줄로 당긴다는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동쪽이 이기면 안녕과 평화가 오고 서쪽이 이기면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덕을 전후해 300년 동안 이어진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면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2012년 80여 년 만에 부활했지만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로 다시 중단됐습니다. 80년 만에 부활된 이 축제가 하루 한 해가 다르게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한 해를 중단하기가 참 안타까웠지만은 작년에 못했던 것만큼 더 충실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시민화합의 축제인 마두이 줄다리기는 내일까지 울산 시내 일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전에는 나들이 하면 돗자리를 들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텐트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도심 캠핑족들에 힘입어 캠핑 용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한강공원. 둘러앉은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탁자에 앉은 아이는 색연필로 색칠놀이를 합니다. 나무 그늘마다 형형색색의 텐트가 들어찼습니다.
이제는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 텐트가 아니라 가벼운 바람막이 텐트라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영장이 아니더라도 텐트를 치고 분위기를 즐기는 도심 캠핑족들이 늘면서 관련 용품 시장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캠핑용품 시장 규모는 2008년 200억 원대에서 2014년 6천억 원대로 6년 만에 30배 성장했습니다. 기업들도 캠핑족을 겨냥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즐거운 캠핑 시간 보내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기획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전투 식량과 손전등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 어디서든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휴대용 빔 프로젝터까지 갖가지 상품은 캠핑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야간에 어두워지면 뭐 특별히 애기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심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캠핑 업계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예. 조용한 귀국, 정의용 안보실장인데 미국에 갔었잖아요. 귀국을 했나 봐요? 네,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배치 문제 조율 등을 위해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향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귀국 장면을 보시면 예. 이례적으로 정 실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청와대는 정 실장이 귀국 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가급적 취재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정 실장은 이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뒤에 모레 기자들 앞에 서겠다고 예고를 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다는 게 조금 생소는 합니다. 네, 정 실장이 지금 기자들 앞에 서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우리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이 국회 논의 움직임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뭔지, 한미 공조에 이상은 없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 사안입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이 언론에 답을 하기 부담스러웠다는 게 정 실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안보 사안을 다루고 싶어하는 언론들 입장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변 탈퇴. 문재인 대통령이 민변을 탈퇴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탈퇴했습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문 대통령은 당선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 민변의 탈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직 취임으로 사유를 적었는데요. 민변 탈퇴는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에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이죠. 우리나라 치면 국방장관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총리도 아니고 외무상도 아닌데 국방장관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일본에서 여성 최초의 방위상인데 이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 여자 아베라고까지 불리는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정치자금 비리 의혹,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에 얽혀들어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 한반도 위기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새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는 가상이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사드와 관련한 국회 절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려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s a clear and present danger.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자 매티스 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만나 국회 절차는 문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 사항에 대한 사사건건 방해의 그런 선례를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딕더빈 미 상원 의원이 최근 방안에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논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당연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백해무익한 국력 낭비라며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차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지만 제재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안 2356호의 핵심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한 것입니다.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들입니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이루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Our goal is not regime change. All options for responding to future provocations must remain on the table. 대북 원유 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결의안에서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 수출 금지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 자체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미국 주요 도시들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에 대해서 미국 내 각 주들이 반대하는 의미로 이른바 녹색 결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녹색으로 물든 미국 뉴욕의 코시우스코 다리. 뉴욕과 보스턴도 시청 건물 조명을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를 비판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주 정부들이 녹색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60곳이 넘는 지역 시장들은 파리 협정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혔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뉴욕 주지사는 파리 협정 유지를 위한 미국 기후 동맹까지 결성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지사와 시장, 대학 총장, 기업 등 200여 개 기관단체장은 독자적으로 유엔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을 후원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유엔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American government may have pulled out of the agreement, but the American people remain committed to it, and we will meet our targets. 유럽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조차 반발이 확산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94살의 엔리코 델 리오 씨. 한쪽 눈이 실명된 채 걸음도 겨우 뗄 정도로 쇠약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운 좋은 사나이로 지켜세웁니다. 지난 2009년부터 376번이나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상금은 무려 140만 달러, 우리 돈 15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복권 구매가 취미인 할아버지는 꿈에서 나오는 숫자를 당첨 비결로 꼽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운 여성들, 복장 자유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We march every year in resistance to the rape culture and
violenc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blaming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지난 201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여성운동 슬럿워크는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행을 부른다는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매년 전 세계를 돌며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판타지 동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출판 20도를 맞았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종이책 판매량 1위를 지켜온 해리포터 시리즈는 선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로도 제작돼 8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영국에선 올해 해리포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판 발매와 기념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이제는 주인보다 반려동물이 중심이 되는 문화생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개를 키우는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자세히 보니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강아지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화장실에 설치된 펫도어를 통해서 바로 반려견 전용 주택단지입니다. 각 방으로 오갈 수 있는 펫도어부터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된 거실 바닥, 온돌 대신 애완동물에 더 좋다는 벽난로, 산책 뒤 씻을 수 있는 애완견 세족장까지 갖췄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로망이죠. 이런 전원주택에 나와서 강아지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집집마다 달린 문패엔 주인이 아닌 강아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21가구가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이웃 간 민원도 없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좀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사람들 그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많이 짖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오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애완견 전용 룸서비스 메뉴에 애완견 침대, 샤워시설, 변기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호텔에 강아지가 동반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시설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천만시대. 반려견도 어느새 주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차기 고수를 가리기 위해 국내외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고개와 같은 환상적인 발차기 대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박상준 기자입니다. 기선 제압을 위한 팽팽한 신경전에 웃옷을 벗고 관객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신기에 가까운 환상적인 발차기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2년 만에 우승한 제이콥 핀토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발차기로 대회장을 수놓았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의 향연이 끝나자 격파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송판을 360도 회전에 격파하는가 하면 채공 시간을 이용해 송판 석장을 거뜬히 부서뜨립니다. 참가 선수들 모두 수준급 실력으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공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희열감, 이제 어떤 사람이랑 겨뤘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볼티모어 김현수. 팀이 2대1로 앞선 4회 1사 1루에서 지난해 싸이 영상 수상자 포셀로의 149km 직구를 잡아당겨 1타점 2루타를 날립니다. 시즌 4번째 타점이자 4경기 연속 안타. 6회 대주자와 교체된 김현수는 3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을 2할 5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팀도 3대2로 이겼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 원정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8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 뒤 14일 카타르전에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또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아서 서늘하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가서 아침과 낮
강화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유엔이 추가 대북 제재안을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제까지 10건의 민간단체 대북 접촉을 승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강화에 우리만 빗장 푸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다룰 묘책이 있어서인지 북핵과 미사일은 절대 대한민국을 향하지 않을 거란 것인지 미국과 지금 미묘한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 북한의 대화와 협상이 강조되는 이유 소통하듯 국민에게 명쾌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판 마칩니다. TV조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